길이 멀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용운 씨에 대해서 두 편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입니다. 결론만 요약해서 얘기하고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마지막 행, 10행에 나오는 님과 침묵,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주목을 하면 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님은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실체로, 현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 혹은 이상, 목표로 설정했던 사랑하는 연인, 잃어버린 조국, 종교적 절대자 혹은 부처, 이런 실체라거나 현실적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에서 이것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이데아 같은 것이 있다. 이데아라는 말 알죠? 플라톤이 사용한 용어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이데아 같은 것이 있다. 이제 이것을 좀 설명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가능성의 원리다. 원리 같은 것이죠. 현실에는 안 보이지만, 찾을 수 없지만 이데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혹은 원리 같은 거. 그래서 이 님은 가능성의 원리라는 그 의미를 망각하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어떤 대상만을 자꾸 찾는다면 한용운이 얘기한 바로 님이 아니라 님의 그림자를 자꾸 찾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님의 그림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침묵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 님의 그 원리, 이데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건 비가시적인 거죠. 이데아 같은 것이니까요. 현실에서는 그걸 아무리 찾아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찾을 수도, 눈에도 안 보이고요. 비가시적인 거니까. 그게 바로 언어로, 인간의 언어는 뭡니까? 유한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에요. 항상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 못하니까 부족하죠. 언어는. 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어, 달변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시적인 이 이데아를 그러나 시는 어쩔 수 없이, 그죠? 최초의 조건이자 최후의 조건이 언어를 가지고 구사할 수밖에 없는 예술이잖아요. 시는, 음악은 소리로, 그죠? 회화는 색과 면으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이데아적인 요소를 인간의 언어로 말해야 되니까, 시어로 말해야 되니까 침묵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제 내 해석입니다. 내 해석인데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른 해석들을 찾아보고 꼭 한용운 시에서 님과 침묵에만 주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요소들을 계속 탐색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해석들보다 새로운 걸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 혹은 모든 문학과 예술에는 항상 그런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 여백이 남아있다. 그렇죠? 아직 해석되지 않은 그 보석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해석을 했고 그 관점에서 두 번째 작품에 나오는 바로 이 알 수 없어에 나오는 이 마지막 행에 누구의 밤, 이게 바로 누구가 님을, 그죠? 이제는 이 문장이 바뀐 것이죠. 의문문으로 말하기 때문에 누구의 밤을 지키는, 혹은 위에서 첫 행부터 5행까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렇게 5번 물었는데 6행에 오면 한 번 더 묻죠. 한 번 더 묻는데 그 마지막 물음 앞에 이 결정적으로 의문문이 아닌 게 하나 딱 있죠.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단정적인 문장이죠. 단정적이란 말 알죠?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죠.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됩니다 하고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자기 정신적인 이 차원에서 체득한 어떤 경지를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 누구는 바로 님에 해당되고 밤은 침묵에 해당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약한 등불은 바로 화자 자신인데, 자신은 미약한 등불일 뿐이지만 이 님의 밤을 지키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했으니까 이건 사랑의 열정으로 타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작품이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교재에도 아마 (2년이) 생략되어 있는 채 인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죠? 그래서 (2년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은데, 네, 일단 1년과 3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년입니다. 희미한 졸음이 활발한 님의 발자취 소리에 놀라 깨어 무거운 눈썹을 이기지 못하면서 창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잠이 얼핏 들었다가 졸음에, 희미한 졸음이니까요, 그 비몽사몽간에 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님이 오셨나 보다. 왜냐면 지금 이 노래 전체, 이 시집 전체는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고 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그죠? 연작시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지금 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님이 왔다고 느낀 거죠. 님의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서 무거운 눈썹을 이기지 못하면서, 아직 잠에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에서 창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행은 이행입니다. 동풍에 몰리는 소낙비는 산모롱이를 지나가고 뜰 앞에 파초잎에 빗소리에 남은 음파가 그네를 띱니다. 이랬습니다. 이미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풍을 타고 오는 이 소낙비가 파초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였던 것입니다. 님의 발자국 소리인지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빗소리의 남은 음파니까 비는 지나간 것 같고, 그 소낙비는요, 그 여운이, 빗소리의 여운만 그네를 띄는 그런 표현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초, 10년대 중반부터 20년대 초에 한용운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님의 침묵 88편의 시를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우리 세 번째 작품을 읽고 있죠. 표현을 보면 한국어 능력이, 그죠? 구사 능력이, 시의 구사 능력이, 이 표현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용운은 다른 한국의 시인들처럼 문학 공부를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독학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시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작품이 타골의 시를 읽고라는 작품입니다. 타골, 인도의 당시에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죠. 타골, 인도의 시인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인도의 이 국가적 입장이나 한국의 국가적 입장이 사실 유사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그런데 타골이 세계적인 시인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고요. 이러니까 한국에서 당시 번역을, 지금도 번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에 타골의 시를 번역을 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김옥이라는 시인입니다. 김옥은 어학 능력이 뛰어나서 외국 시들을 많이 번역했어요. 프랑스 시도 번역하고. 그런데 이 타고레 시를 번역하면서 좀 아주 재밌는 사실은 타고레 에스페란토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페란토. 지금은 거의 이제 잊혀졌고 하지만 한때 이 시기부터 1910년대 이 시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에스페란토 운동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국제어. 그런데 이건 자연 발생적인 언어가 아니고 학자들이 각 그 민족의 언어들 중에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공통된 세계 공용어를 만들려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에스페란토예요. 그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했어요. 에스페란토로 읽고 그것을 번역한 것을 한용운이 읽었던 겁니다. 김옥이 번역한 타고레 시를 한용운이 읽었어요. 그래서 타고레 시의 영향을 일단은 받았고 한국어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시적 시인으로서의 능력도 거기에 가미가 되어서 이런 표현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옆길로 새서 보충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님인 줄 알고 깨었는데 님이 아니고 손학비였다는 겁니다. 자, 기대가 뭐예요? 실망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감정과 이지가 마주치는 찰나 그랬으니까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고 기쁨의 감정이었는데 이지는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은 이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님이 아니고 손학비였구나. 그 순간 낙차가 크죠. 그죠? 감정과 이지가 교차하는 순간에 인면의 악마와 수심의 천사가 보이려다 사라집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음표라는 제목은 물음표입니다. 우리 그 순서가 보세요. 그 작품 진도 계획 순서에 맞죠? 그 다음에 물음표죠. 알 수 없어요. 다음에 물음표죠. 자, 이 부분을 잘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면의 악마부터 해석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면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입니다. 한자로 쓰여졌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악마입니다. 그 사람 실제 정체는 본질은 악마인데 겉으로 가면을 썼어. 누구의 가면? 인간의 얼굴을. 인면 수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때 숫자가 뭐예요? 짐승 숫자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그죠? 심성을 갖고 있다 할 때 인면 수심이라는 한자를 쓰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인면의 악마예요. 근데 두 번째 봅시다. 수심의 천사 그랬어요. 수심이 할 때 숫자가 이게 짐승 숫자죠.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한 천사예요. 이 두 개의 표현은 사실은 유사하죠. 왜? 극과 속이 다른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감정과 이지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죠? 님이 온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실망이 그만큼 크니까. 그랬을 때 극과 속이 다른, 그죠? 표리부동, 그죠? 표리부동한 어떤 단어를 구사했어요. 이게 뭘까? 자, 인면의 악마와 수심의 천사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것이 보이려다 사라졌으니까 이게 완전히 나타나서 내가 그 만난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대면한 게 아니라 스치듯 지나간 거예요. 내 내리를 스치듯 지나간 거예요. 자, 1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신적 경험 같은 걸 한 거예요. 자, 2년을 지나서 이제 3년입니다. 사막의 꽃이여, 금은밤의 마늘이여, 님의 얼굴이여,
이제 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꽃이 핀다. 님은 그런 존재죠. 금은 밤의 마늘이에요. 그렇죠? 보름달. 그것이 바로 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일단 님에 대해서 찬양한다 그럴까요? 님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제시했습니다. 피려는 장미화는 아니라도 갈지 않은 백옥인 순결한 나의 입술은 이랬어요. 장미꽃은 아니지만 백옥 같은 내 순수한 입술이 미소의 목욕 감는 그 입술에 채 닿지 못하였습니다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입술은 나의 입술이고 뒤에 나오는 그 입술은 님의 입술입니다. 님과 못 만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님에 대한 애타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염원이 현실에서는 좌절되고 있는 거죠. 사행,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죠? 묘사했지만 입술에 가닿지 못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달빛에 눌리온 창에는 저의 틀을 가다듬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략된 부분 때문에 온전한 이해가 조금 방해를 받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또 님이 온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흔적은, 그 자취는 고양이의, 지나가는 고양이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그림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 님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대와 좌절은, 그죠? 희망과 실망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화자의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시집 전체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요. 이별한 님과 만나기를 염원하는 그 기다림과 사랑의 노래, 이것이 이제 이 시집 전체의 공통분모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행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뭡니까? 극과 극, 그죠? 사랑의 기쁨과 좌절의 아픔, 고통이라는 이 극과 극이 마주치는 찰나에 아주 순간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역시 뭐가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라고 하는 이 감탄사입니다. 아. 우리가 이 아가 어디선가 그 기시감이 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죠. 뭡니까? 님의 침묵에서.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그 백도가, 물이 백도가 되어서 끓는 그 지점에서 아, 감탄사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 읽은 알 수 없어에서는 감탄사는 없었지만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으니까요. 각성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역설적인 차원입니다. 역설의 정신적 역설 혹은 종교적 역설의 차원인데, 이 아담에 이제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불과 마, 악마죠. 불은 부처, 마, 불이냐 마냐, 그죠? 천사냐 악마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한 표현이에요. 불이냐 마냐, 인생이 티끌이냐 꿈이 황금이냐 이랬어요. 자, 요 모순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립되는 양극이 같이 공존하는 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혹은 이율배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합되기 어려운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 하고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불이냐 마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인생이 티끌이냐 꿈이 황금이냐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생은 황금이고 꿈은 티끌이다. 꿈은 허황되니까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도 현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꿈과 대립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에 깨고 나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생이 황금이면 꿈이 티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꿈이 오히려 내 이상을 실현해 주니까, 그죠? 현실에서는 좌절된 내 희망을 꿈에서는 실현해 주니까 꿈이 황금이고 인생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죠? 미진한 티끌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꿈과 인생과 꿈, 티끌과 황금도 서로 대립어들을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마, 여기 인면의 악마, 수심의 천사.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힌트일까요? 한영원이 이 정신적 상승을 거쳐가지고, 그죠? 사랑을 체득해가는 과정에서, 혹은 사랑을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이 백도까지 끌어오르는 순간 그 도달한 뭐예요? 역설의 그 차원, 정신적 역설의 차원, 그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역설이라는 말을 썼죠. 썼고 그 표현도 뭡니까?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입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에 해당되는 어떤 모순인데, 역선인데, 이미 우리는 그 두 작품에서 그 역설의 차원을 공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역설의 차원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이 지점에서 지금 바로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의 그 백도에 끓는 그 지점과 거의 유사한 지점이죠. 왜? 깨달음에 도달한 겁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죠?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죠? 이게 점층되는 거죠. 여기서 님을 한번 만났고, 뭡니까? 어떤 찰나에, 그 다음에 이게 점층이 생략됐지만 한 번 더, 그 다음에 구조가 같은 거예요. 상당히 변형이 일어났고 변주가 되었지만 님의 침묵의 점층적 구조와 알 수 없어의 점층적 구조와, 이 작품은 제목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의 점층적 구조는 크게 구조적으로 작품의 이 전체적인 시상 전개를 보면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백도를 향해서 가고 있죠. 백도 끓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근데 이제 이것은 강도가 더 강해져서 점층이 돼서 여기에 도달하는 거죠. 불이냐 마냐 이 지점에. 그래서 감탄사가 여기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모순 대립 혹은 이율 배반성을 한 몸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작품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행입니다. 이게 마지막 행인데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적은세여. 교재가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오죠. 336쪽. 적은세여.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적은세여. 하고 백도가 끓은 다음에 님의 침묵이 나왔죠. 그죠? 백도가 된 다음에 누구의 밤이 나왔어요. 자, 여기도 하고 백도가 됐는데 뭐가 나왔어요? 눈앞에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적은세가.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99% 대부분의 해석은 이 적은세는 적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약함. 우리는 직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미약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 새를 미약한 중생, 그죠? 아직 각성에 이르지 못한 이 식민지치하의 이 불쌍한 백성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적다는 말에 자꾸 현혹이 되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게다가 이 약한 가지라는 이 약한이란 말이나 흔들리는 말이나 적은이란 말이나 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어들이니까, 언어들이니까, 게다가 잠까지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은새는 아직 각성에 이르지 못하고 미몽에 빠졌다는 말 알죠? 아직 혼돈에 빠져 있고
현실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현실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그동안 해석을 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님의 침묵할 때 침묵이 님의 부재와 암담한 시대 현실이라고 자꾸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이 내 해석은, 그리고 내 해석은 이 작품에만 해당되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에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이 작품에도 일관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님의 침묵 88편 전체를 다시 이제 나는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고, 우리 수강생들은 또 나하고는 다른 내 주장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해보세요. 님 침묵 이런 거 아니라도 다른 걸 찾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적은이라는 단어가 제 해석의 실마리가 된다. 적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우리가 처음 나왔어요? 님의 침묵에 나왔을 때 내가 한번 이게 적다란 말은 이상하다, 작다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작은 길을 걸어서 찾아봅시다. 327쪽.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때도 이 적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은은 틀린 말이죠. 작은이 돼야 되겠죠. 국어 사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용운이 그걸 몰랐을까요? 오타를 쳤을까요? 내가 볼 때는 내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때 작다라고 그러면요, 진짜 큰 길이 반대 작은 길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크기가 작은 길이야. 근데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의 반대 적다도 아니고 작다의 반대 크다의 반대 작다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한용운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적은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하다, 귀하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사전에 그렇게 안 나오죠. 사전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한용운이 이걸 작다라고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이 뭡니까? 직관을 가지고 이거 작다라고 쓰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쓴 게 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님이 간 길이니까요. 님이 간 길이야. 자, 그러면 이 적은 새가 보세요. 적은이 한번 여기 더 나왔죠. 보세요. 그때도 지나가면서 이것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적은. 이 적은 가슴도 사실은 표준말 국어사전에서는 작은이 돼야 되겠죠. 왜 적다고 그랬을까? 적다라고 하면 많다의 반대말인데. 나의 적은 가슴.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다. 물론 다 모든 적은이 다 동일한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최소한 내가 볼 때 이 적은 새는 미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약한 존재는 누구예요? 약한 가지죠. 약한 가지가 미약한 존재예요. 이거는 누구예요? 화자입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약한 가지라고 보고, 바로 이 내가 해석하는 것은 적은 새가 님의 모습입니다. 적은 새, 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지. 왜? 아가 백도가 끓었으니까. 그 다음 마치 님의 침묵이 나타나서 내 사랑의 노래가, 그죠? 휩싸고 도는 것처럼 이 적은 새가 약한 가지는 난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의 이게 사실은 미약한 거지. 나의 존재는 미약하지만 이 적은 새가 흔들리는 약한 가지 위에서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도 부정적인 해석을 자꾸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밤이 나오면 부정적이고 암담한 시대 현실이고, 잠이 나오면 무조건 각성에 이르지 못했고, 이런 너무 단순하고 도식적인 해석만 자꾸 일관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잠은 이 현실에 요동치는, 그죠? 어려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유유히
그죠? 자기 세계에 거하고 있는 존재죠. 그게 바로 님이죠. 그래서 잠자는 님 할 때 이 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님의 침묵에 해당되고, 두 번째 알 수 없어에 나오는 뭐에 해당돼? 누구의 밤 할 때 밤에 해당돼. 침묵, 밤, 잠. 내가 볼 때는 이 용어들은 님의 본질과 님의 님이 갖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즉 비가시적인 그 이데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겨우 찾아낸, 한 영혼이 시어로서 찾아낸 용어들이다. 이렇게 보고, 이 적은도 그래서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잠도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나는 이제 해석하는데, 앞에서 두 편의 작품을 해석한 것과 사실은 굉장히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근거는, 물증은 알 수 없어요라는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상동성을 갖는다. 즉 등가성을 갖는다.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제목을 보세요. 이 물음표는 뭐하고 거의 등가입니까? 알 수 없어요라는 제목하고 등가예요. 그걸 이렇게 바꾼 거야. 물음표라고. 왜 알 수 없어요라는 제목을 붙였고 왜 물음표라고 붙였을까? 내 해석은 이 잠의 속성, 이게 바로 님의 본질인데, 이 적은새가 가지고 있는 이 잠의 속성은 이 오리무중이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하기,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교재의 분석 문장들이 지금 내가 강의한 이 해석들을 그대로 잘 서술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거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시험을 대비해서도 다 이 문장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강의로 말한 것들은요. 자, 타고르의 시를 읽고인데 이것도 아주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는 것은 타고르의 시를 읽고라는 이 제목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배경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합니다. 타고르의 시를 읽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가드니스토죠. 이게 뭐예요? 가든이 정원이잖아요. 니스토는 정원을 꾸미는 사람, 정원을 가꾸는 사람. 그래서 이거 뭐라고 번역하냐면 원정, 동산 원자를 쓰고 정, 그죠? 병정할 때 정, 남정내 할 때 정자를 써서 그러니까 정원 가꾸는 사람, 정원지기, 그래서 그걸 이제 원정이라고 한자로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에스페란토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르의 시를 에스페란토로 번역된 타고르의 시를 읽었다는 겁니다. 읽고 자기 느낌을 이 시에다가 쓴 거예요. 이것은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 시의 주제나 또 내용은 상당히 또 중요한 한영원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님의 정체나 침묵의 의미나 뭐 밤의 의미, 잠의 의미 이거하고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이 작품도 중요한 작품이에요. 한영원 시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뭘 위해서 이제 인용을 잠깐 한 거예요? 여기도 적은새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꾸 물증을 찾는 거죠. 물음표라는 작품에 나오는 적은새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내 나름대로는 해석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이게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설이지. 가설로만 설정해 놓고 적은이란 단어가 나오는 다른 시들도 찾아보고 이 작품은 아예 적은만 나온 게 아니라 적은새가 딱 등장해요. 적은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적은새가 아까 그 물음표라는 작품의 적은새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벗이여,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여. 이 벗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벗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화자는 시인이고 한영원 시인이고 모든 시에서 화자는 시인 자신과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이미 이건 너무 잘 알죠? 우리 학생들도.
동시대에 뭡니까? 한영운과 같은 시대의 시를 쓰는 한국의 대표 시인 중에 김소월이 있죠. 김소월 씨의 화자는 대체로 여성 화자들이죠. 그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보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마지막 구절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 화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역시 이별의 상황을, 그죠?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대표작, 김소월의 대표작 진달래꽃인데, 우리가 화자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소월의 대부분의 시들도 여성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시대의 공통분모일 수도 있어요. 한용운의 시에, 님의 침묵 88편의 시에 등장하는 화자가 대체로 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금문구도 타고 수도 놓거든요. 사랑의 노래도 해요. 남 교수님, 남자는 술을 못 놓습니까? 그럼 나도 조금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100% 한용운 씨의 화자가 여성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정확한 제목이 뭔가요? 아무튼 화자가 자기를 나룻배에 비유하고 상대방을, 님을 행인에 비유해요. 나는 나룻배로 당신을 배를 태워가지고 저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왜 화자 얘기가 나왔냐면, 이 작품은 좀 특이한 작품이죠. 그런 면에서. 제목이 딱 이렇게 타골이라는 실명이 이렇게 제목에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벗은 타골이고, 화자는 나는 한용운 자신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뭐 굳이 또 이 시의 화자를 한용운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설정된 화자라고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 우리의 초점은 그 화자에 있지 않고 일단 여기 나오는 적은세에 있습니다. 벗이여,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했으니까 꽃에 비유했어요. 누구를? 벗을. 타골이라고 봅시다. 타골을 꽃에 비유했는데 참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그래서 이거 나를 기쁘게 하거나 웃기는 벗이 아니고 울리는 벗이에요. 나를 슬프게 해요. 누구가? 타골이. 자,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 시들 다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이 시도 중요한 시인데,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울릴까요? 이 시의 표현으로는 당신은 꽃인데, 꽃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벗을. 애인의 꽃이 아니고 애인이 죽어서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이니까 그 꽃은 슬픔을 이미 배태하고 있죠. 슬픔을 이미 간직하고 있죠. 애인이 살아서 나한테 꽃을 준다면 기쁘겠지만, 애인이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혔는데 거기에 핀 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용운은 타골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았지만 뭔가 거기서 부족함을 느꼈어요. 불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불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무슨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쓰는 여러 가지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타골은 식민지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고, 자기는 이제 식민지 조선의 지금 시인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세요. 적은 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이랬어요. 사막, 황량한 사막이고 밤이다. 이때 이 밤은, 그죠? 밤이라고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알 수 없소에 나오는 밤과 나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막의 밤은 이거는 정말 황량한 현실이에요. 왜? 적은 새의 자취도 없으니까요. 적은 새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이제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울린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쁘게 해요. 왜 기쁘게 해요? 사막에서 님을 만난 것 같다는 겁니다. 님은 한용운 시인이 애타게
애타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이데아로서의 님인데, 가능성의 조건, 가능성의 원리로서의 님인데, 그러면 이 적은세를 한번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 구문에서. 이 적은세는 거의 뭐와 등가성을 갖고 있습니까? 님과 등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이 그대로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나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이 적은세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문득 만난 님처럼 했으니까, 이 적은세는 님과 같다고 말하기는 여기서는 너무 뭡니까? 뭡니까? 물정이 부족하긴 하지만 거의 님에 가까운 존재죠. 적은세는요. 그러니까 그 물음표라는 작품에 나오는 적은세요. 그죠? 약한 가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적은세요. 그걸 최소한 이 물정들을 찾아서, 이 물정은 어디에 나오는 물정입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속에 나오는 물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딴 데서 이 적은세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나약한 존재다, 미약한 존재다, 아직 눈도 못 뜬 잠에 빠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혹은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 해석을 하고 도식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해석할 때는 텍스트에 근거해서, 텍스트에 어딘가에 물증이 숨어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 끝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그걸 지금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이 보조 부교재에 이 전문이 실려 있지 않아요? 한번 지금 파일 열어보세요. 노트북 있는 사람은 금방 열 수 있잖아요. 보충교재 파일 내가 제공했잖아요. 다른 사람 혹시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이것만 있나요? 그냥 3년만 지금 인용한 것인데, 스크린도 그렇고 교재도 3년만 있습니다. 내가 보충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부분만 인용된 작품은 전문을 다시 스캔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그건 없고요. 새로 내가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탑재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스캔을 했으니까 스캔본이 파일에 담겨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어요? 거기는 3년만 있지 않고 1년, 2년, 3년이 다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물음표라는 작품도 다 있죠. 있어요? 찾은 사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파일을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노트북도 다 있고 그런데, 그 블랙보드에 내가 부교재라고, 수업 교재라고 해서 파일을 2개 올려놨잖아요. 그 첫 번째 거 열어보면 비평문만 스캔하지 않고 이 시들도 교재의 부분만 인용한 작품들은 전체를 다 시집해서 스캔을 했는데, 앞부분에 있죠? 물음표도 있지 않아요? 타고의 시를, 그 다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걸 나한테 좀 화면을 보여줄래요? 아니면 여기다 띄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내가 띄워보자.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지? 이걸 내가 띄울 수 있는데,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조금 남았죠?
아직은 남았죠? 네. 그걸 여기다 띄우면 되겠네요.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이상하다.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 되네요. 로그인도 세 번째 겨우 성공했네요. 자, 이제 여기 강의 자료 텍스트 모음. 자, 이제 여기 나오네요. 서정주 추천사도 여기 전문이 스캔되어 있고요. 한용운의 물음표 타골의 시를 읽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기 스캔이니까 워딩을 다시 워드를 다시 친 건 아니고요. 스캔입니다. 자, 타골의 시를 읽고 있죠.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1년, 3년은 우리가 교재 그리고 스크린에 있는 대로 공부했는데 2연이 빠져 있었죠. 그것을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흔들어 빼는 님의 노랫가락에 첫 잠든 어린 잔나비. 잔나비는 잘 알고 있죠? 여기 이제 각주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원숭이. 의 애처로운 꿈이 꽃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1년은 뭡니까? 소낙비 소리에 착각을 한 것이고요. 님의 발자국 소리로. 두 번째는 이제 잔나비의 애처로운 꿈이 꽃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소리에 자기 자신을 어린 잔나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빼는 님의 노랫가락에 첫 잠든 어린 잔나비의 애처로운 꿈이 꽃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문장이 한 문장에 압축을 해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님의 노래 소리인 줄 알고 기뻐서 깼는데 꽃 떨어지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꽃 떨어지는 소리에 님의 노래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희망이 좌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죽은 밤을 지키는 외로운 등잔불에 구슬꽃이 제 무게를 못 이기지 못하여 고요히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1년은 소낙비가 지나가는 상황이고 2년은 꽃이 떨어지는 상황. 동일한 뭡니까? 정신적 경험을 합니다. 이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보세요. 미친 불에 타오르는 불쌍한 영혼, 내 영혼은 불에 타오르는 영혼이죠. 아주 열정적인 영혼인데 절망의 북극에서 신세계를 탐험합니다. 그랬어요. 북극을 절망에 비유했는데 신세계를 탐험한다 그랬으니까.
글자를 좀 키웠습니다. 자, 북극을 절망에 비유했어요. 왜? 지금 엄청난 좌절에 빠졌으니까, 실망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다시 신세계를 탐험해요. 그러니까 좌절이 다시 어떤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전환돼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바로 역설인데 그 역설의 속성들을 지금 1년에서 한 번 경험했고 두 번째 2년에서 또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소낙비 소리에, 두 번째는 꽃 떨어지는 소리에,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아까 나오던 사막의 꽃이여 검은 밤의 마늘이여 님의 얼굴이여.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층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점층법이 아니고 이게 등가적인, 즉 같은 값을 가진 1년, 2년, 3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반드시 점층적인, 그죠?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반복 그 자체가 뭡니까? 힘이 누적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누적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점층이다. 그래서 무엇을 만나요? 아, 불이냐 마냐, 이 정신적 차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가 나온 다음에 적은새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적은새가. 자, 그 다음에 타고의 시를 읽고입니다. 벗이여 나의 벗이여. 자, 여기 적은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벗이여.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까지 사모치는 백골의 향기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나를 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데 이 타고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경험을 하는 걸까요? 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까지 사모치는 백골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백골은 흰, 그죠? 뼈죠. 그러니까 옛 무덤, 여기 또 무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벌써 두 번째 나왔어요. 일행에서 애인의 무덤이 나왔고 여기서 옛 무덤이 나왔고요. 백골의 향기입니다. 무엇이요? 당신은 나에게 향기를 주긴 주는데 그것은 뼈의 향기다. 백골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생생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타고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환을 만들려고 떨어진 꽃을 줍다가 다른 가지에 걸려서 주선 꽃을 해치고 부르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자, 이 꽃도 살아있는 꽃이 아니에요. 떨어진 꽃을 주워서 화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떨어진 꽃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상당히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러나 희망을 버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타골의, 정확하게는 타골의 시가 나한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인 희망이다. 이것도 역설이죠. 벗이여 깨어진 사랑이 오는 벗이여.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깨어져서 좌절된 사랑입니다. 눈물이 능히 떨어진 꽃을 옛가지에 더럽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을 흘린다 해도 떨어진 꽃이 다시 가지에 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에서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고 그 백도에서 말하던 그 말하고는 상당히 다른 말이죠. 그죠? 눈물을 아무리 흘려봐야 꽃이 이미 떨어지고 났으면 그 꽃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눈물을 떨어진 꽃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에 티끌에 뿌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에 뿌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대신에 꽃나무 밑에 티끌에 뿌리면 새로운 꽃이 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왜 한영훈이 타고의 시를 읽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슬프게 하고 타고의 시가 자기한테는 뭔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꽃나무 밑에 티끌에 뿌리라는 이 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기 나오네요. 각주가 이 시집에 각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가드너. 영어로 따지면 가드너죠. 에스페란토로는 가드니스토입니다. 가드너, 이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란 뜻이죠. 가드너. 만해는 김억이 1924년 간행한 번역 시집 원정을 읽은 듯하다. 그래서 이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타고르의 시를 읽고. 자, 이 작품 속에 적은세가 나온다는 점 때문에 또 한번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아직도 끝난 건 아니네요. 더 있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향기라는 말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지만 그것은 죽은 향기고 죽음의 향기고 백골의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무덤의 존재들이죠.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그물치지 마세요. 이렇습니다.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자, 피 묻은 깃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은 아마 현실에서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같은 걸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깃대라고 하는 것이요. 게다가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그러나 죽은 돼지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 보시오,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들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님을 떠나서 홀로 그 노래를 듣는 까닭입니다. 타고르의 시를 읽어도 나의 님을 지금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진도 계획에 의하면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도 교재에 보면요 일부만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충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전문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때 당신은 님이겠죠. 자, 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나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당신을 계속 사랑한다는 거죠. 당신은 나를 떠나고 이별했지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나는 땅이 없어요.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구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나는 추수할 땅이 없어요. 즉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구우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거지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음식을 동냥하러 갔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는 인격이 없다.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 자, 이 말은 땅은 돼지입니다. 땅, 그 다음에 거지. 땅이 없는 거지는 인격이 없으니까요. 땅이 있으면 인격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인격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자, 이 시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당신 님이죠. 님의 지금까지 해석한 세 가지 중에서 이 시에 나오는 님은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조국,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 이 세 개 다 해석 가능하지만 특히 이 시에 나오는 시는 이 잃어버린 조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왜? 명백하게 땅, 인격, 생명 이렇게 나오니까요. 땅이 있다면 이때 땅은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조국의 국토 뭐 이렇게 해석이 일단 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나오는 당신은
잃어버린 조국인데 이 당신을 찾으면 조국 강복이다. 이렇게 그동안 해석했던 거예요. 자, 과연 그 해석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년을 보겠습니다. 3년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은 정명서죠.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신분증이죠.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자, 이 첫 번째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죠. 이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정청이라는 거예요. 물음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어서도 계속 질문을 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이 사건 속에서 뭔가 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했으니까 이건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아마 여성인 것 같고 장군이 아무 인권도 없고 민족도 없으니까 능욕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를 한가한 뒤에 물리친 뒤에 거부한 뒤에 남에게 향한 격분은 바로 그 장군에 대한 나의 분노겠죠. 분노가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위에서도 당신을 봅니다. 지금 이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을 한 번 본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이제 강도가 더 강해졌죠. 능욕하려는 장군을 거부한 후에 자기한테 엄청난 자괴감 속에서 또 한 번 당신을 보았어요. 아마 이건 정신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신 같아요. 실물로서 당신을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군도 나오고, 그죠? 이 정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조국이 틀림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았습니다 할 때 이 당신은 앞으로 도래할, 앞으로 내가 영원한 조국 강복이다. 이렇게 100% 그동안 99% 해석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자, 정확하게 이 작품 속에서 봐야 돼요. 이 작품에 물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두 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문장이 상당히 농축되어 있죠. 당신을 보고 깨달음을 또 얻은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의 문장이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 두 번째, 도덕. 세 번째, 법률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인권. 그죠? 다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땅이, 그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인권.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정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죠. 윤리, 도덕, 법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백도까지 끌고 나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 거기는 엄청난 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칼과, 자, 이것은 일단 뭡니까? 국가, 민족, 조국, 그죠? 국권, 이런 게 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 당신은 잃어버린 조국이구나. 그죠? 국권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렇게 100%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 칼은 뭡니까? 무력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칼입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지금 발생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고 과장되게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이게 칼의 힘입니다. 한영은 계속 그걸 얘기해요. 칼. 그 다음 황금은 이때 황금은 검력이에요. 검력.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뭐 이게 현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죠. 전쟁의 동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황금이겠죠. 내가 그 님의 침묵 해석할 때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명사 할 때 그 황금하고 이 황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밤이 어떨 때는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님의 모습 자체가 밤이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칼과 황금 간단히 얘기하면 무력과 검력이에요. 자, 국권을 찾으면, 그죠? 조국을 회복하면 무력과 검력을 제사 지낸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가끔 통속적으로도 씁니다. 제사 지낸다 그랬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했어요. 문장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데 국권을 회복하면 뭐예요? 그것이 칼이나 황금을 제사 지낼 수 있는, 즉 극복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할 때 이 당신은 조국 강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국 강북을 의미한다면 이게 왜 이런 문장이 그 다음에 백도가 끌고 갔어요. 여기 또 아가 있습니다. 아가 있어요. 아가 오고 나서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에 나오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할 때 이 당신을 두 번 봤는데 이 두 번 보면 당신은 윤리, 도덕, 법률을 회복한 조국의 강북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작품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그 다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님을 봤어요. 두 번 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회의, 질문을 합니다. 조국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본 당신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역사의 사랑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사랑을 받는 건 뭘까요? 영혼은 현실과 다른 세계입니다. 현실은 시간의 세계고 찰나의 세계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 즉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이런 얘기예요. 현실 도피죠. 현실을 벗어날까? 현실 도피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이것도 뭡니까?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죠. 역사책에다가 잉크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현실을 벗어날까? 현실 도피죠. 쉽게 얘기하면 죽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부정할까? 왜? 인간의 역사는 엄청난 지금 이런 것들로 칼과 황금으로 지배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회의감 속에서 엄청난 회의와 절망 속에서 세 번째 선택은 뭘까요? 술을 마실까? 술을 마신다는 것은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때 기뻐서 마시고 뭐 축하한다고 마시는 게 아니겠죠. 좌절감에 빠져서 그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다 뭐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들이에요. 세 가지 다. 그럴 때 또 누굴 만나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또 세 번째 당신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작품에서 당신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뭡니까? 힌트를 주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다. 그래서 아가 나온 이 깨달음의 순간, 백도가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 역설에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역설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온갖
윤리도덕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말이 생략됐어요. 그 생략된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도 됐고 한영문도 진도 범위에 포함된 작품은 다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김종삼 시로 진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